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자, 김상훈 기자님 나오셔서 네. 오늘 하루 종일 취재하신 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저기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김상훈 기자님. 오, 네. 어울립니다. 역시 외모가 감사합니다. 맞춰주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최근에 IPO 시장 네. 예. 구주 매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 최근 IPO 시장은 진짜 정말 활활 타오르다 너무 갑자기 짜게 식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라고 어. 이 회사가 상장을 철회했는데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올해 시몬느가 처음입니다. 그 바로 뒤로 또 SM 상전이 상장 계획을 접었었죠. 이것 때문에 막 난리였죠. 상장한다고 그렇죠. 그랬다가 또 접었다가. 그래서 둘 다 4분기에는 사실 최대 기대주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 구주 매출 비중이 많아서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구주 매출이 문제였다. 네, 이게 엊그제 나온 그 기사인데 예. 기존 주주만 배불린다. 네. 그래서 공모주의 흥행 변수가 됐다. 뭐 이런 아하. 이야기인 건데요. 네. 구주 매출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기업은 상장을 하면서 신규 투자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전문용어로 직접 금융시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직접 신주를 발행해서 팔아서 돈을 조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야. 다음 표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신주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랑 구주 매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해 놓은 건데 신주 네.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돈 신규 발행을 해서 번 돈이 다 회사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기존 주주는 한 푼도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분율만 희석되고 내가 돈도 못 버는데 이게 왜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구주 매출이란 걸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구주 매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래 왔죠. 네. 구주 매출 비중이 많은 경우는 그 아까 기사 제목처럼 기존 주주의 배만 불린다. 지난달에 상장했던 K카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당시에 K카의 100% 주주는 한행컴퍼니라고 하는 사모펀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모에서 판 주식의 91%가 한행컴퍼니의 주식이었고 나머지 네. 9%가 신주 발행이었는데 그때 번 돈이 한 3,300억인데 그중에 3,000억이 한행컴퍼니로 가고 300억이 K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 상장 처리한 시몬느나 SM상성도 뭐 비슷한 경우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게 사실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받으려고 상장이라는 걸 하는데 네네. 상장이라는 절차에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네. 그 주식을 팔고 상장 자금을 대주주가 가져간다. 맞습니다. 그 구주를 파는 게 많으면 대주주가 그만큼 많이 가져가더라. 네네. 처음부터 나중에 팔 수도 있지만 상장한 때부터 바로 가져가더라. 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1번은 아니고 주주들을 분산시키는 즉 다수의 주주를 회사의 주주로 모시는 네. 그 절차여서 대개는 구주 매출을 그냥 100%다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직상- 있죠. 그런 경우 예, 있죠. 예. 이미 분산이 되었으면 직상장으로 그냥 네네. IPO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주 매출이나 직상장은 이제 새롭게 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IPO라고 하니까 할 수는 있는 건데. 내 주식을 공개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긴 가지고 한데 이제 있던 제일 회사를 찝찝한 공개한다. 건 대주주도 사람이면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싶을 텐데 공모가에 자기 주식을 이렇게 판다 그러는 건 야, 이걸 대주주가 파는 주식을 내가 이거 사야 돼? 오죽 잘 알면 팔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예. 주식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취지 자체는 그러합니다. 네. 이게 그 공모로 파는 일반 주주의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 정도는 돼야 나중에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에도 충격이 덜하다. 결국에는 이것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목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구주 매출 100% 회사가 실제로 있어요. 2014년에 쿠쿠전자 밥솥 만드는 회사죠. 쿠쿠전자. 그 당시에 그 공모시장에서 팔았던 주식의 100%가 다 오너일 가까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기관 수요 예측이 600대 1, 청약 그래도- 경쟁률은 175대 1이나 됐거든요. 야. 그러니까 새로
주식 발행해서 파는 게 아니라 구주를 그냥 파는 건데도?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행을 했었어요. 예. NFT 붙였나?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왜 흥행을 하냐면 예. 이 구주 매출이 100%지만 이미 회사에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다. 그 현금이 말은 많다. 이미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돈이 충분히 필요하니 굳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돈을 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회사가 잘 나가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여놔도 투자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럴 거면 왜 상장을 할까? 최근에도 비슷한 내 사례가 주문 좀 있었어요. 팔려고. 예. 많이 아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여기도 구주 매출 비중이 한 60%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증거금이 한 81조가 모였는데 이게 네.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모하는 주식의 60%는 구주였는데. 네. 그러니까 꼭 구주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없거나 그렇게 등식은 아니네요. 그 네. 회사의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좋으면 구주 매출이 많아도 또 상장에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일반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이 제로인 상장 기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번 달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엔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네. 되게 흥행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분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주주가 나중에 상장한 뒤에 주식을 팔 수도 있겠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그럴 하게 수도 되면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많이 있으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하나도 구주 없다. 매출을 안 하고 공모주만 받으면 그 오를 때 팔겠다는 오를 때 뜻이네. 대주주가 팔 수 있으니 그것도 불안해. 그것도 불안. 보기에 따라 참 하여튼 다르군요. 내가 투자하고 나서는 오르는 그게 정이야. 주가가 내가 샀는데 그 이후에 오르지 않는 오르는 건 게 정이에요. 그건 불이야. 불이야.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적당하게 어떤 정도의 비중이 적당하냐 뭐 그 답이 없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거래소가 상장 심사할 때도 보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상장 심사할 때도. 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구주 매출의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경우 이것도 취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에게 그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그럼 상장 심사하시는 분이 시장을 잘 모르네. 경영권이 흔들리면 주가가 얼마나 잘 오르는데요. 뭐 싸우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죠. 네. 판다고 하면 오르고 그런 경우도 경영권 있죠. 분쟁만 하는 호재가 또 없는데 어쨌든 조금 더 네. 드물기도 하지만 거래소가 경영안전 확약서라는 걸 받기도 해요. 경영 구주 뭐예요? 매출 비중이 많아도 예. 내가 대주주가 상장 후에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네. 나중에 쪼개서 팔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체가 일정 부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예. 그러면 얘들이 쪼개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니네는 통매각이 아니면 중간에 쪼개서 팔지 마라. 팔지 말라고 네, 그런 확약서를 사인해라.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케이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장에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파는 거는 안 된다. 네 쪼개서 파는 건 안 된다. 팔려면 통으로 누구한테 해서 팔아라. 팔든지 그럼 통으로 팔고 그 친구가 쪼개는 건 된다. 어쨌든 뭐하러 그거 받아고.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다 이렇게 네. 무리를 주면서 팔면 안 된다. 아무튼 뭐 결국에 취지 자체는 구주 매출 비중도 적당한 비율은 없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구주 매출도 이제 상장할 때 그런 것도 열심히 봐야 되는군요. 구주 매출이 구주 매출이 많으면 어.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있다고 일단 예. 꼭 그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네. 그렇겠죠. 외모 같은 것 같아. 외모?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외모가 뭐 있으면 예쁘면 좋죠. 구주 매출. 뭐. 글쎄, 아직도 뭐 우리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구주 매출이 많던 적던 네. 투자자들이 본인이 판단해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 같은 거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우리 역사 뭐 김상우 기자도 물론 설명했듯이 진짜 뭐. 구주 매출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난 이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대주주가 많이 파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안 좋은갑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매출을 하는 걸 뭐 이렇게 나쁘다거나 비난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대주주가 뭐 주식 파는 아니 건 그런 이슈 같아요.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예. 문제보다 상장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상장을 한다는 게 주주의 분산도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서 뭐 네. 설비 투자를 늘린다든가 뭔가 그렇죠.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뭔가 확장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데 네. 그 돈이 예를 들면 그냥 대주주한테 싹 다 가버리면 상장은 됐으나 새로 뭘 벌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질문은 들죠.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보면 구주 매출이 많다는 게 약간 이렇게 뭐 주가를 떠나서도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회자되는 사례가 롯데렌탈이에요. 롯데렌탈. 네. 예. 여기도 구주 매출이 절반 정도였는데 네. 공모가 또 꽤 높았습니다. 59,000원이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흥행은 했었거든요. 음. 수요 측 경쟁률이 217대 1이었으니까. 음. 근데 지금 주가가 38,000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들이 저런 기업이 괜히 들어갔다. 이제는 조금 뭐 구주 매출 비중도 보고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뭐 네. 이런 분위기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볼 시간이 있을까요? 네. 충분하겠는데요. 우리에겐 아직도 10분이나 10분의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 야, 하나 더 보죠, 그럼. 예. 아, 네. 두 번째 소식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요소 대란. 그래 오늘 뭐 발표 때문에 술렁술렁했죠. 네네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었다. 네. 뭐 이 정도인데 중국에서 이미 계약은 했지만 통관에 막혀 있던 물량을 18,000톤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가져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벌써 당장 오늘 오전에 2,700톤을 실은 배가 청도항을 출발했다고 하니까 계속 꾸준히 계속 속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건 요소죠, 요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다. 요소 수 이건- 말고. 거기다 이제 물 타면 요소수 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소에 대해서 거의 뭐 좀 알아, 요소회사 우리가. 직원 정도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확보한 물량의 한 55%가 차량용인데 아, 네. 이게 1,300톤 되는데 이걸 요소수로 바꾸게 되면 한 3,000만 리터. 네. 그래서 뭐 지난해 하루 사용량이 60만 리터 정도였다고 하니까 51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공식도 알아야 돼요. 어. 요소가 들어오면 거기다 물 타서 요소수 만들면 세 배가 된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이면 요소수. 네. 그 요소 한 보따리 가지고 요소수 세 보따리 만드는. 네. 근데 톤이면 톤이고 리터면 리터지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어. 톤 곱하기 또 1000 해서 헷갈려. 리터로 1000리터가 1톤이긴 한데 네. 헷갈리긴 하여튼 해요. 많이 확보한 거 얘기하려면 리터로 바꿔서 발표하더라고. 아, 그렇게. 20만 리터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한 300톤 모자라요 그 대신. 뭐 이러면서. 어쨌든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물량은 한 51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네. 3개월이냐면 베트남에서 또 추가로 5,000톤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고 예. 네. 또 국내에 있는 재고량이 지금 파악된 것만 한 1,500만 리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물량까지 더하면 우리가 네. 3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다. 그래도 네.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는 이게 차량용인지는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이게 사실 조금 납득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서 20일 정도는 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알겠습니다.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농업용은 문제는 어때요? 농업용 문제는? 농업용 요소는 요즘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일단 농업용 뭐 요소는 어제부터 좀-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당장에 그 남부지방이죠. 제주도 남부지방 여기에서는 요소를 확보를 하려고 갔는데 뭐 동났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농림부가 발표한 것만 놓고 보면 이것도 내년 2월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하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 네네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농협 농협이 비료를 농업용. 유통을 예.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확보되어 있는 완제품 비료 물량이랑 예. 확보되어 있는 요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량까지 더하면 95,000톤. 예. 지금 확보된 물량이 95,000톤의 비료가 있고 네.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거는 44,000톤이다. 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1, 2월에는 비료 쓸 일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다만 3월부터가 문제죠. 3월부터가 문제인데 네. 3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그 비료량이 27만 톤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예. 이 부분은 조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또 재밌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요소로 만드는 화학 비료인 건데요. 네. 네. 유기질 비료라고 식물 원료로 하는 비료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걸로도 쓸 수 있겠죠. 네네. 퇴비. 퇴비. 퇴비랑은 조금 달라요. 퇴비는 네. 그 분뇨를 발효시킨 게 퇴비인 거고 유기질 비료는 그냥 식물의 찌꺼기 등을 모아서 압축해서 만든 그냥 비료입니다. 아, 그냥 풀을 그냥 쌓아놓고 그렇죠. 쓰는 게 그게 네네.
두엄이라고 하면 네. 그건 퇴비인 거고. 퇴비고요. 네. 아, 생긴 게 어떻게 조금 있다고요? 다른데 그래서 무슨 뭐 어떻게 비료가 비료 전문가요. 무기질 비료가 있고 그건 화학으로 만든 그 거고. 화학으로 만든 겁니다. 무기질 비료가 화학으로 만든 건데 네. 식물 생장에 필요한 3대 요소가 뭐 질소, 인, 네. 칼륨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걸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게 화학 비료인 거죠. 화학 비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네네. 그래서 예. 이게 뿌리고 나면 흙에서 분해가 된 뒤에 식물이 이걸 흡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비료가 화학 비료인 거죠. 예. 근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식물을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네. 사진을 조금 보시면 저게 이게 저거, 이해된다. 봤어. 알겠어. 저거네. 네, 예. 네, 네. 요소 그래서- 비료는 요소로 만든 거고. 하얗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조금 필요 없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질소나 인칼륨이 식물한테는 밥인 건데 네. 무기질 비료는 이걸 농축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먹여도 금방 배가 부르고 빨리 큰다는 거죠. 저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는 대신에 비타민이네,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비타민.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먹여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빨리 크지 않는다. 유기질은 그만큼 효율이 낮다는 거죠. 부피 대비. 예. 네네. 그래서 보통 농촌에서는 그 초봄에 이제 막 심었을 때 요소 비료를 많이 쓰고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장을 할 때는 질소랑 인과 칼륨을 섞은 복합 비료라는 걸 쓰고 아, 네. 거의 다 컸을 때 이제 이 유기질 비료 수확기 그게 전에 또 쓰는 거예요. 많이 싸니까. 쓰는 게 시기별로 다르군요. 네네네, 그게. 다르니까. 그럼 초반에 이 그 요소 비료가 많이 필요한 건데 초반에. 그렇죠.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이 그 요소가 들어간 비료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유용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요소가 안 모자라냐인데 네. 그거는 잘 걱정이. 이게 농부들 입장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대체는 가능하죠. 이게 친환경 농법을 쓰는 사람들은 유기질 비료만으로도 꼭 농사를 요소 비료 짓거든요. 아니라 되니까 요소수야 요소가 있어야 들어가지만 농업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좀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죠. 밥을 부실하게 먹었으니까 조금 농산물이 좀 잘 안 덜 큰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고 나중에 요소값도 많이 오를 테니까 나중에 조금 밥상 물가가 비싸질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네네. 중국이 이번에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뭐 요소를 무기화할 수 있잖아요. 무기화할 수 있죠. 이번에 주니까 이제 풀렸지만 그렇죠. 그런 거 대비해서 네. 이런 공장들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게 가장 뭐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 당장에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요소를 가져온다. 이제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번 건은 이제 다 해결된다고 치고 네.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도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나 또 이런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요소 공장은 비싸도 조금 비싸도 진짜. 한국에서 짓자. 그쌀 농사 국내에서 짓는 거랑 똑같잖아요. 얘를 쌀을 다른 나라에 사오는 게 싸죠.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보다. 보조비금 주고 뭐 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만약에 수입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 쌀을 국내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쌀 농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싸게 사는 건 식량 보존을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농촌들에서 농민들이 그럼 뭘 어떻게 갑자기 다 수입해 넘어오면 다 이제 서울에 오셔서 뭘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누군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 주변국에서 식량을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쌀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죽어요. 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최소한 쌀은 먹는다. 다른 건 먹으니까 쌀이 자급이 되지. 네. 다른 것도 하나도 없으면 쌀조차도 이걸로는 우리 식량을 못 쓴다고요. 과학적으로는 쌀만 먹어도 살 수는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영양 그럼 자급되고 성분 있는 건가? 그치. 어. 뭐 그래도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쌀이다. 쌀이라도 있어야 된다. 밀보다 최소한. 훨씬 더 영양 성분이 많아서 쌀이 네. 쌀은 뭐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농업에 얘기죠. 강하신데 농업에? 그러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농업 알겠습니다. 강하시네.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주변국에서 지정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필수품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필수품이 하나둘이냐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하나둘이냐고. 있어요. 예. 그럼 또 다 만들어야 되면 네. 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네. 피디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고 시간 많이 됐네요. 예. 네. 예. 그래서 바로 클로징 하겠습니다. 광고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